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사전 5기 만에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 34년 만에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슈퍼엔저 시대는 끝났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재팬인사이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일재단에서 자문교수를 맡고 있고요. 한국외대에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는 새로운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이 신임 이시바 총리는 사전 5기 끝에 당선된 의지의 사나이이자 철저한 비주류의 삶을 살아온 정치인입니다. 일단 이시바 총리는 일본인으로서는 드물게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두 번째는 오타쿠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유명한 철도 오타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밀떡, 밀리터리 덕후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시바 총리는 70년대 아이돌 그룹 덕후로도 유명합니다. 세 번째는 토론을 좋아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술자리에서 가장 재미없는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누굴 만나든지 진지한 이야기, 토론을 즐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주류이기는 하지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공부, 특히 자신이 전공이라 생각하는 군사 안보 분야의 지식은 상당해서 누구와 토론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 쓴소리라는 점입니다. 당에서는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다 보니까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만큼 당내에서 이시바를 싫어했던 동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시바는 지난 4번의 총재 선거에서 국민 여론에서 이기고도 당시에서 패배해 매번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작년에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지면서 자민당의 오래된 파벌 정치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가 올해 초 기시다파를 해체했고요. 自民党からいわゆる派閥はなくし、派閥ありきの自民党から完全に脱却することとなります。 이후에 아베파, 니카이파 등이 잇따라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파벌이 해체된 상황에서 역대 가장 많은 12명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토론회가 시작되자 선거는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대신,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 대신, 이렇게 3명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1차 투표 결과 다카이치 사나이가 1등, 이시바 시게루가 2등을 차지했고요. 1, 2위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종 승리자는 다카이치가 아닌 이시바였습니다. 当選者と決しました。 이시바 총리가 탄생하자 당장 니케이 주가 지수가 무려 2,000엔이나 폭락했고요. 엔의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너도 나도 이시바 쇼크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선 후에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시바 총리의 입장이 변한 것일까요? 그리고 새로운 총리를 맞이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이시바 총리의 대표적인 경제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이시바 총리의 평소 지론을 정리하면 다음에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금융소득과세입니다. 경쟁 후보였던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베노믹스 부활을 얘기할 때 이시바는 반대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금융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유층의 소득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금융소득과세는 전임 키시다 총리가 2021년 총재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그 당시에도 주가가 폭락하면서 결국 실현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 이시바 총리가 금융소득과세를 평소 지론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건전화입니다. 이 이시바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재정 규율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총재 선거에서는 특별히 재정건전화를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금리 인상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정상화 프로세스, 여기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는 임금 인상입니다. 시간당 1,000엔 정도인 지금의 최저임금을 2030년이 되기 전까지 1,500엔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방창생입니다. 일단 본인이 일본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토리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고요. 2015년, 16년에는 지방창생 대신을 역임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이시바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시바는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다가 총리가 된 이후에는 금융 완화를 주장하면서 마치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른 것처럼 반대 주장을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은행이 걸어온 길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일본 경제의 부활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일단 목표로 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는 이미 2년 연속 달성 중이었습니다. 춘투의 임금 인상률은 33년 만에 가장 높은 5.1%로 집계되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도요타 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이자 일본 기업 최초로 5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은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했다는 것은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로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금리를 올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금리만 보면 금융 완화에서 금융 긴축으로 전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행의 속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은행은 매달 6조엔 규모의 장기국채 매입을 지속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장기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에서 0%로 끌어올렸지만 장기금리는 낮게 계속 통제하면서 금융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일본은행의 마음을 간파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하면서 단기금리는 올렸지만 장기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엔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엔의 가치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엔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4월에 열리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로 쏠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행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속해서 금융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일본은행의 태도를 확인하자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결국 4월 29일에 34년 만에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하면서 재무성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시 6월에 열리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쏠렸습니다. 앞으로 장기국채 매입을 줄이겠다. 그렇지만 언제부터 줄일지, 얼마를 줄일지는 다음 달에 얘기하겠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엔저를 방어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다시 급속하게 엔저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6일에 엔달러 환율이 다시 160엔을 넘어섰고요. 재무성은 다시 한번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시장과의 싸움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는 일본은행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7월 31일 단기금리를 0%에서 0.25%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달 6조회씩 사들이던 장기국채도 당장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장기국채의 매입 규모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3조엔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일본은행의 의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슈퍼엔저 시대는 끝났구나. 이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엔케리 청산이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공포심,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그 다음 AI 투자 거품론까지 겹치면서 8월 5일에는 니케이 지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에 일본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불안감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금융정책 정상화가 금리 인상으로 비춰져서 소비 위축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이시바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세간에는 이시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행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융정책 정상화 프로세스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이 금융정책 정상화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리 인상이 절대 아닙니다. 정작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 완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포기하고 다시 금융 완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본은행은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사인을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10월 2일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이 우에다 총재는 이시바 총리에게 이러한 일본은행의 속뜻을 잘 설명했을 겁니다. 총리님, 금리 인상이란 단어를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단기금리가 실제로 인상은 됐지만 이 부분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행 입장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금융 완화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시바 총리는 총리가 되고 나서 비로소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섬세한 정책의 조합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그 뉘앙스가 조금 변한 듯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어찌됐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정상화 프로세스는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갑자기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 프로세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행의 9명의 위원들 중에서 매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금리의 착지점은 아마 0.5%에서 1% 정도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앞으로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엔저 시대가 끝나고 앵고 시대가 될지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달러당 160엔을 넘나들던 슈퍼 엔저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시바 총리의 경제정책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정상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밌지만 유익한 숨어있는 일본 경제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재팬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창민이었습니다.